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그 삼성전자 얘기를 잠깐 넘어가 예. 볼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쪽 디지털 사업이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디지털 사업의 우상향 방향성은 이번 언택 환경 때문에 세게 좀 가긴 했지만 서버라든가 이런 것들의 속도가 크게 줄 거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뭐 아직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번 달에 계획 잡은 데이터 센터 방문이 네. 이 코로나 때문에 다 일단 연기가 됐는데 네. 저도 가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할 거고, 제가 가는 데는 다 프라이빗 데이터 센터죠. 그러니까 퍼블릭하게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서비스하는 뭐 아마존, 뭐 구글 같은 그런 퍼블릭 클라우드 말고 기업체들도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데이터 센터를 많이 구축하거든요. 아직 그건 진행형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2년 전에 이제 중국에 이제 신선식품, 우리나라로 치면 마켓컬리, 네. 그 당시에도 그런 배달하는 회사가 있어가지고 네. 가보니까 다 자기만의 서버가. 서버를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에 좀 빌려가지고 어허.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네. 자기만의 서비스를 해서. 요즘은 플랫폼 기업이 아니면 밸류에이션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뭐 우리 핀두오든 메이추안이든 뭐 디디 출신이든 예를 들면 많은 기업들이 다 자체만의 뭐 일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의 공간을 빌리거나 아니면 서버 자체를 빌리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자기 색깔만을 또 하려는 그런 투자들도, 물론 그거가 규모는 작지만 그런 회사들이 그러니까. 계속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거든요. 아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면은 물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시골에 가보면 동네마다 큰 저수지가 중간중간에 하나 있어요. 근데 집마다 또 나름 우물도 있고 물탱크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딱 그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뭐 플랫폼 기업들을 지향하는 회사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자기만의 창고를 만들려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그 숫자는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보관을 해야 돼. 그리고 그 더블로 저쪽에다가도 연결하고 네. 클라우드로도 연결하고 우리도 갖고 있고, 그래서 고객 그 정보나 이런 것들 우리도 보호하고 있어야 돼. 이런 의지가 없을 수가 없을 것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요즘 펀딩 할 때 보면 그거 AI 플랫폼 이런 거 너희들 해? 그치. 그거 항상 체크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기업체들이 보안 때문에 자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경우, 뭐 삼성은 삼성 SDS가 되겠죠. 네. 물론 일부 그치. 뭐 난 캡티브에도 비즈니스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캡티브가 클 거고.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오토에버가 이제 데이터 센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네. 강주하고 파주에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결국 그렇게 프라이빗 데이터 센터와 퍼블릭 데이터 센터 두 개를 동시에 쓰면 하이브리드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거든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하는 회사들도 많고, 기업 보안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또 일반적인 거는 퍼블릭을 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점점점 확충되는 모드입니다. 그렇죠. 데이터 센터를.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열이 하도 많이 나니까 해저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는 얘기도 있고, 네. 뭐 중국의 우리 기조,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계양인가 뭐 계림인가 그쪽에 뭐 높은 지대에 사실은 데이터 센터를 하면 좀 전력 시원하니까. 소모가 열이 쿨링 장비가 또 열이 많이 전력 소모가 그렇죠.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 센터는 제가 봐도 상당히 더 많아지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네트워크 오퍼레이터랑 다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기지국을 깔고 뭐 초고속 인터넷 깔던 우리 IT 버블에 경험했던 뭐 그런 회사들이 많이 컨설리데이션이 됐지만, 플랫폼은 제가 봐도 빌려 쓰는 라인도 있지만 내만의 특화된 서비스는 자기가 또 고집하고 그것도 연동시켜 줍니다. 네. 대표적으로 IBM이 그런 걸 많이 해주거든요. 네. IBM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하고 오라클도 그런 걸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통신사들도 뭐 앞에서 해줄게. 그게 이제 엣지 컴퓨팅이고 네. 엣지 클라우드고, 엣지도 니어에서 하는 것도 있고 미들에서 하는 것도 있고 롱홀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거 마지막 뒷단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거든요. 그래서 그게 컨설리데이션이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한 20-30년 뒤에는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서비스하려는 회사들, 자기만의 그게 차별화 포인트고. 아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금융권도 말이죠. 예. 이제 카뱅 들어왔으니까 네. 제가 보기엔 이제 앞으로 IT 사업부, ICT 사업부 쪽에
그 지위가 막 올라올 것 같아요. 사실 금융권 뭐 사실은 이거 비용으로 생각했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거 막 올라오면 당연히 예. 뭐 우리도 클라우드 해야 돼, 뭐 해야 돼 하면서 모든 회사들이 다 그렇게 붙어버릴 텐데. 맞습니다. 그 네트워크 가부화되면 또 뭐 최근에 또 뭐 아주 가백 못 파는 과거도 있었고 네, 또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사실은 이게 저희가 보더라도 다 이제 자기만의 밸류에이션의 멀티플은 플랫폼이 결정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SI 회사,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하는 회사인지 플랫폼 회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단순한 노가든지 정말 킬러 애플리케이션을 갖고 있는지. 근데 그러려면 최소한 자기 서버들을 이용하든 아니면 갖고 오든. 걔들이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존한테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오라클한테도 IBM한테도 네. 좀 우리만의 이건 AI는 우리 자체 서버로 구축했다는 거를 강조도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또 그걸 통해서 하여튼 사용자 경험도 네. 높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 흐름이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5세대 그 통신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뭐 스탠드얼론 제대로 안 했고, 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는 말만 5세대지 4.5세대 정도밖에 예, 안 되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진짜 5세대가 오면 확실하게 트래픽 양이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엄청난 무인 디바이스들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무인 디바이스들이 뭐 식당도 이미 그런 식당들이 있는데 지금 정도 경험으로는 단순한 뭐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이상의 뭐 사실 호텔만 가더라도 일본만 하더라도 우리 뭐 KT도 그렇지만 뭐 다 보면 그냥 간단한 우리 그런 수건이나 이런 거는 로봇이 갖다 주고 막 그러기도 하거든요. 네. 배달 로봇이. 근데 네네. 그런 제품도 DRAM은 32GB를 단다는 걸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그 제품에 라이다가 들어가고 우리가 자율주행 테슬라가 참 대단하긴 하지만 그거는 고속이니까 테슬라가 자기만의 또 생태계를 만드는 거지만 저속일 때는요 하드웨어 많이 달면 됩니다. 사고 날 일이가 없지 않습니까? 인지만 잘하면 되고 피함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런 쪽도 우리가 28GHz 스탠드얼론 기지국이 많이 필요하죠. 왜냐면 그 지역만 서비스해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건물 같은데 건물 내에서 예, 서비스한다. 고속으로 처리해야 네네. 되고 이거 뭐 천천히 하다가 사고 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서브 6는 조금 범용이라고 보면 네. 스탠드얼론은 정말 특화 네. 그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백본망으로 그냥 연결을 하고 이 앞단에서 프론트 홀이 예를 들자면 이거 통신 얘기입니다. 이게 큰 건물 같은 거는 그냥 직결로 그냥 다 연결을 해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러고 나서 거기서 28GHz 이상의 거를 빵빵빵 하면 그렇죠. 바깥에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실내에서 그 고속으로 쓸 수 있는 거는 해결이 되니까 예. 사실 뭐 제대로 된 뭔가를 하려면 보통 실내에서 하잖아요. 뭐 예, 이게 돌아다니며 걸어가면서 하는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어. 그래서 이동성도 그러니까 제한된 거 사실 28GHz가 냉정하게 보면 이제 와이파이를 엄청 촌밀하게 작은 거랑 비슷한 그렇지. 거거든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제한된 공간에서 무선으로 네. 하는 서비스에 특화될 수 있어요. 네네. 대표적으로 스마트 팩토리든 네. 아니면 뭐 식당이든 뭐 여러 가지 병원이든 어. 뭐 그런 시장은 충분히 뭐 그게 다 딜리버리 로봇 이런 것들이 다 네. 그런 왜냐면 그 실수가 나면 안 되거든요. 네네네. 트래픽 때문에 중단이 돼가지고 워킹이 멈춰버리면 네. 전문학적 사고는- 피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고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되고 또 그거를 제대로 지원해 주려면 다 그게 클라우드 서비스가 뒤에서 서포트를 해줘야죠. 클라우드 서비스와 저는 28기가 스탠드얼론은 같이 가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엣지 컴퓨팅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뭐 저용량 서버를 쓰지만 향후에는 고용량 서버를 쓸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고 과거에 우리가 보면 뭐 엣지 컴퓨팅 쪽으로도 요즘 아마존도 관심이 많아요. AWS 같은 경우에도 되게 뭐 당연히 뭐 우리 통신사랑도 제휴를 많이 하고도 있고 이게 지금도 그 데이터 양이 정말 많이 증가했지만 자동차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 이게 통신이 좀 빨라졌을 때 데이터 증가량이 네. 그 우상향 곡선으로 예. 가는 게 아닐까 싶은 거죠. 사실 엣지에서 데이터 트래픽이 특정 하여튼 뭐 기업을 언급하긴 그렇지만 퍼블릭에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구글도 요즘은 엣지 네. 클라우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어. 실제로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뭐 인텔도 그 관련된 또 엣지용 우리 일반적으로 걔들이 이제 아톰 CPU 같은 경우는 저용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뭐 아톰북 하면 우리가 근데 아톰 CPU 같은 경우도 이제 엣지 쪽에서 이제 앞으로는 이쪽도 하이어리키 자체가 좀 올라간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엣지에서는 특히 정확성 신속성이 더 중요하거든요. 퍼블릭이야 우리가 하다가 뭐 물론 아주 중요한
퀄리티 오브 서비스가 중요한 그런 서비스도 있지만 네. 그냥 우리 같은 경우에 클라우드 서비스 쓰는데 뭐한 10분 뒤에 봐도 네. 크게 자기 업무에 네. 큰 리스크가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엣지는 이게 특히 무빙 디바이스면 잘못 판단하면 엄청난 피해를 네.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천문학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은 접속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네. 고용량은 안 쓰지만 앞으로는 이게 훨씬 더 고용량과 퀄리티 오브 서비스가 거기 더 중요하고 그러면 이동통신 기술 자체가 더 빨리 액세스 돼야 되기 때문에 스탠드얼론 시장도 그쪽이랑 같이 전복해서 저는 성장할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요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게임하겠다고 이제 발표가 그렇죠. 나섰잖아요. 예, 예. 이것도 데이터 증가에 엄청난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사실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마 게이밍 클라우드 쪽은 저도 아주 오래 전부터 좀 대만 기업들이든 뭐 우리 일본의 엔티티든 뭐 저도 미팅을 좀 해외 미팅도 많이 했어요 사실은. 네네. 그래서 저는 게이밍 클라우드의 비전을 그때 봤는데 딱 보니까 속도가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신이 안 돼서 네, 못한 통신이 안 거잖아. 되니까 게이밍 클라우드가 구글도 지금 하겠다고 해놓고 안 네. 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이제 스탠드얼론이 되면 네. 게이밍 클라우드가 정말 확대가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정말 뭐 물론 게임 콘솔 자체도 좋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TV든 아니면 우리 PC에서 게이밍 클라우드 비즈니스 자체가 네. 그리고 게이밍 클라우드가 이제 동시 접속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결과적으로 스마트폰에서 접속한 사람이랑 예를 들어서 PC로 접속한 사람이랑 속도 차이가 나면 스마트폰 유저들이 그 게이밍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롤플레잉 게임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겠죠. 근데 SA가 되면 뭐 모바일이든 뭐 유선이든 똑같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SA가 되면 그게 똑같아요. 28GHz 고속으로 가면 유선으로 가는 것보다 더 빠를 수 있거든요. 어허. 그럼 사무실에 선이 없어지겠죠, 사실은. 퀄리티가 보장된다는 그런 아, 그런 세상이 오겠구나. 예. 건물까지만 유선 봐가지고 예. 그 조그만 소형 단말기 박아놓으면은 그럴 수도 있겠군요. 예, 그래서 예. 이동하면서 게임 접속해서 서로 붙고. 근데 제가 예전에 게이밍 클라우드 할 때 이제 딱 안 된다고 그 당시에 봤던 건 속도였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는 TV로 접속해도 되고요. 게이밍 클라우드를. 네. 그 다음에 대만의 유비터스라는 회사였는데 그 다음에 저기 뭐 PC로 접속해도 되고 스마트폰으로 접속해가지고 서로 동시에 하는데 속도가 다 다른 거예요. 유선은 훨씬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그 서비스 자체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흐지부지해졌는데 이제는 이제 정말 SS가 되면 저는 충분히 더 활성화될 것 같고요. 그 데이터 양의 증가폭이 지금의 증가폭보다 월등 커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모바일에서 막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게임이 아니라 그렇지. 다 메타버스 하나씩 쓰고 3D 입체 게임을 8K로 즐긴다고 하면 아이고야. 그거는 뭐 데이터가 뭐 정말 엄청난 것 같은데. 그죠? 예. 상상할 수 없는. 업로드 다운로드 되는 게 엄청 압축했다가 풀어줬다가 뭐 계속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굉장히 그 클라우드가 엄청난 부흥을 했는데 이게 한 단계 레벨업 되면서 다시 부흥을 하는 거는 통신 인프라가 깔리는 순간. 예. 예, 고속 통신 인프라가 깔리는 순간 진짜 한번 점프업을 하면서 다시 레벨업이 쫙 되는 데이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데이터 트래픽에 압축하는 데이터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HD냐, FHD냐, QHD냐, UHD냐, 8K냐, 2D냐, 3D냐, 네. VR처럼 360도 다 되는 영상이냐. 그게 천천히 되면 그 서비스는 실패하겠죠. 리얼타임이 돼야 되겠죠. 그러겠죠. 리얼타임이 되려면 다 디레임 멀티태스킹 해줘야 되고 버퍼 다 처리해줘야 되고 스토리지도 인베디드가 기본적으로는 깔려 있어야죠. 물론 그러겠지. 클라우드 서비스는 받겠지만 그렇지.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두 개 정도는, 이렇게 바가지가 있어야 바가지가 물을 예, 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클라우드의 진짜 넥스트는 다 메타버스라는 얘기도 하지만 꼭 메타버스라고 한정 지을 것도 없고 게이밍 클라우드와 메타버스와 좀 더 지나면 홀로그램까지 다 그게 이제 그래픽 기술이고 결국 이제 그래픽이 좋아지려면 사우스 브리지 칩셋 같은 그런 인텔의 칩셋도 중요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또 CPU 잔에서도 PCI 5.0이 연동되고 PCI 5.0, 6.0 계속 진화해 나가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이제 변곡점이 2022년 상반기에 그런 또 첫 제품들이 양산 모두 만드니까 인텔하고 얼마 안 AMD 가. 남았네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그게 가능성만 좀 보이면 주가는 바로 갈 것 같아요. 꼭 내년에 뭐 드라마틱한 이익 증가가 저는 정말 오늘 좀 안타까운 게 이 정도 좋은 실적이 나오는데도
지금 들어가고 빠지지도 않는데도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안타깝지만 그만큼 다이나믹한 거고요. 네. 그래서 내년 하반기가 더 좋은 숫자가 나올 수도 있고 네. 덜 나올 수도 있겠죠. 올해 지금 2분기, 3분기보다. 그렇지만 주가는 뭐 멀티플을 많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메모리 증가는 뻔히 보이니까 근데 중간에 한번 세게 주가가 오르거나 아니면 중간에 한번 세게 제품이 많이 팔려갖고 한번 슈팅을 한번 했다가 주저앉을 수는 있으나 이 도도한 디지털의 물결 도도한 디지털의 물결은 계속해서 우상향인데 그 우상향이 밑으로 꺾이는 우상향이 아니고 웬간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이기 때문에 예. 단기적으로 조금 잘못 타이밍을 잡고 잘못 진입을 했다고 해도 한 대략 한 1년 정도만 참으면 예. 또 새로운 시대가 곧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메모리 사이클이 이번에 빨리 이제 기스 난 거는 사실은 바운드리 쇼티지. 네. 그게 컸잖아요. 아, 그래도 가수율을 빵빵 터트려가지고. 예. 근데 지금 다 증설하잖아요. 그렇죠. 인텔이야 뭐 내년 말에도 해소 안 된다 하지만 그건 자기 얘기고. 네. 20% 부족하는 거는 비관적이지만 2, 3% 부족한 것도 부족한 건 부족한 거지만 네네네. 상황은 완전히 반전이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내년 하반기는 제가 봤을 때는 비메모리 없어가지고 공급난이 있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은 다르다는 거죠. 네. 또 비메모리가 원활하게 공급이 되면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디램하고 아까 똑같이 CPU랑 똑같은 겁니다. 네. 대체적 보완제거든요. 네네. 특정 부품이 비싸면 다른 부품이라도 깎아야 되는 거고 네네. 그래서 스펙 다운을 많이 시키죠. 예를 들어서 네네. 부품 가격이 오르면 만만한 부품 가격 깎는 게 대표적으로 배터리 가격 깎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비메모리가 충분히 넘쳐나고 네. CPU가 인텔과 AMD가 싸워가지고 가격을 낮춰주고 그러면 이제 디램은 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어떻게 보면 활성화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네. 속도를 높여주고 멀티태스킹에서 매일 필요한 거니까 예뻐해 줄 수 있죠. 네. 예. 네. 그리고 수요처가 지금은 우리가 빅사이클이 왜 나왔습니까? 서버라는 게 들어와가지고 기존에도 서버 있었지만 클라우드 때문에 네네네. 난 건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결국은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뭐 2대 2대 2가 되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바일이 사고 네. 서버가 3.3이고 네. PC가 뭐 하여튼 뭐 그런데 네네. 이게 해서 20% 20%인 게 여러 개면 네. 누가 내고도 못해요. 그렇지. 칩메이커가 우위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지. 그 네. 중심에는 저는 무빙 디바이스가 있을 거고 뭐 당연히 뭐 자동차도 어느 시점에 그 역할을 하겠지만 네. 뭐 서버도 그냥 퍼블릭만 지금은 아주 판이 커 보이죠. 이번에 참 재밌는 얘기는 160불 계약할 때 네. 델 EMC하고 HP가 한 계약이에요. 그 가격이 7월 달에 그리고 8월 달에 이제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스페셜 딜을 할 겁니다. 유사한 가격에 그리고 이제 중국에 뭐 알리바바, 텐센트, 틱톡이든 바이두가 할 거고 근데 실제로 지금은 어쨌든 이 북미 클라우드가 워낙 힘이 세니까 네. 걔들 눈치 보고 어허. 얹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회사들이 HP, 델이 잘한다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를 투자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들이 많아질 수 있거든요 앞으로. 그렇지. 예, 아니면 하이브리드든. 네. 그럼 그 클라우드 내에서도 협상력이 좀 판이 바뀔 수 있어요. 우리는 세 개밖에 없고 네. 저거는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워낙 바게닝 파워가 크니까 흔들리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걔들 사갔는데 정말 뭐 쟤들이 주장하는 재고가 맞는지도 헷갈리고 근데 나중에는 자기들이 더 투명하게질 수 있어요. 네. 우리한테 물량 받기 위해서 네. 장기 계약을 요구할 수도 있고 한 1년 계약 맺자 그러면 이제 왕인 거죠. 네, 그러네요. 지금 한 달 단위로 계약하면 아직 뭐 그런 부분은 아직은 아니지만 모바일 서버 PC 중심에서 이게 뭐 좀 더 다양한 디바이스로. 네. 두 번째는 클라우드 내에서도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퍼블릭에서 여기에 또 뭐 엣지까지 네. 이게 이제 분화되면 칩메이커는 세 개밖에 없으니까 네. 그 시점이 올라면 아직 시간은 필요하지만 그 시점이 올 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지 않을까 네.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칩메이커들이. 네네네. 아, 예. 오늘 사실은 뭐 하이닉스가 무려 6%가 빠지고 삼성전자도 2%가 빠지면서 야, 이제 칩의 봄날은 끝났는가, 드디어 겨울이 오고 있는가 하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텐데, 하루 이틀짜리 단기 시계열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의 흐름들을 봤을 때, 그리고 한 1년 정도 이상으로만 시계열을 넓혀 봤을 때, 지금의 어려움을 꼭 어려움으로 봐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하방이 많이 열려 있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 기간적으로도 그렇게 오랫동안 장기 침체로 가기는 저희는 사실은 수주산업 그 조선이나 이런 거 봐가지고 워낙 그런 걸 많이 당해봤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질이 다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사실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꼭 필요하신 분은 오프라인으로 저장을 하셨다가요
두고두고 보시면은 나중에 자기가 공부를 조금 더 하셔서 반도체에 대한 이해도가 깊었을 때 들으시면 더 엄청난 내용이라는 거를 꼭 제가 정말 얘기 드리고 싶어요. 지금 오늘 이 얘기는 제가 그동안에 우리 센터장님이 딴 데 가서 했던 것보다 훨씬 깊이 있는 내용을 해주셔갖고 얼마나 저는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들은 두고두고 꼭 좀 새겨보시면 한국 전체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에 나갈 길이 어떻게 나가겠구나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주신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